1974년 잠수함 잡는 법을 배우려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청년 장교.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본 잠수함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그는 약 10년 후 조국이 갖게 될 첫 잠수함의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10년 후 머나먼 독일에서 조국의 첫 잠수함을 인수한다. 한국 해군 일본 잠수함 초대 함장 안병구 제도. 평생을 조국과 바다와 잠수함에 바친 노장의 생생한 증언. 우리는 어떻게 잠수함을 갖게 되었나? 최초 기획 수립부터 승조원 선발과 교육은 물론 함 인수와 운용에 이르기까지 장보고함이 탄생하고 활약하는 모든 순간을 주도했던 안병구 제독으로부터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건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보고급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의 개척자로 알려진 분이신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을 직접 기획하시고 인수함장과 초대 함장을 역임하신 안병구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예비역 제독 안병구입니다. 제독님,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쭙는데요. 보통 이제 수상함은 이제 배가 이제 위에서 그냥 이렇게 떠가잖아요. 근데 잠수함은 잠수함이 출항하고 나서 이 자망하고 다시 이 수면으로 떠오는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되나요? 뜨고 자망하는 것은 간단해요. 잠수함 내부에는요, 물을 채우는 탱크가 한 20개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앞뒤, 옆에, 위에, 밑에. 한 25개 정도 돼요. 크기에 다 다른 게. 그리고 이제 밸러스 탱크라고 그러는데, 그 물을 채우는 탱크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가라앉고, 물을 빼면은 떠오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 속에서 움직일 때는 중성불회라는 게 있어요. 중성불회라는 것은 뭐냐면, 물의 비중하고 물체가 물 속에서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하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망할 때는 탱크에다가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예. 그게 자망이에요. 자망해서 물 속에 다 다녀갈 때는 계속 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당히 물을 빼요. 적당히 물을 빼가지고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그 잠수함이 밀어낸 그 물의 무게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에 25개 있는 탱크에 물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빼면은 물 속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요. 단지 이제 그때는 추진력하고 타기를 움직여서 이제 우리가 심도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심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부상하려면은 그 탱크에 있는 물을 빼면 돼요. 어떻게 빼느냐? 고압 공기로 빼는 거예요. 고압 공기는 어디에 있느냐? 고압 공기 탱크에 있어요. 그래서 탱크에 가지고 있다가 탱크에다가 고압 공기를 집어넣으면 물이 밖으로 나가고 고압 공기를 빼면 물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탱크에다가 물을 반만 채우겠다 그러면 거기다 고압 공기를 넣으면 물이 반만 채우고 물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뜨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부상이고. 잠방할 때는 거기다 물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팍 집어넣어 가라앉다가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무력을 만들려면은 적당하게 물을 빼버리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망 부상의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아주 간단한데요. 그 탱크에 물을 올리고 내려가는 것들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제 제독님께서 이제 초대 함장으로서 이제 쭉 운영을 좀 하셨을 텐데요. 이 잠수함 운영 중에 가장 큰 위기, 지금 돌아봐도 정말 아찔했다라는 순간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잠수함을 인수해가지고 훈련한 데가 북해라고 노르웨이 남쪽에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북해 입구인데 거기서 훈련했어요. 이제 이 발틱해 그러니까 독일 북쪽에 있는 그 벌틱해라고 하는 그 발틱해는 한 40m밖에 안 돼요. 이 수심이. 예. 그래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서 저쪽 노르웨이 남쪽에 가면은 그 스카게락이라고 하는 그 해역이 있어요. 그 유명한 해역인데 거기 이제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북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 북해까지 꼬박 하루가 걸려요. 독일에서 가려면 24시간 걸려요. 그 오고 가는 중에 위험이 있던 것은 뭐 말할 거 없고 잠수함을 타고서도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물속에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다는 게 제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아느냐? 소리로 알아요. 소리로. 소리로. 거기서는 단지 이제 그런데 이 우리 작전 해역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수중 관리라는 걸 해요. 잠수함이 나가면은 그 잠수함이 있을 만한 해역을 이렇게 그 범위를 줍니다. 범위를 뭐 40마일, 20마일 이렇게 보통 이제 작전 박스라고 하는데 박스 주면은 그 안에는 이제 다른 이제 잠수함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우군끼리는 그게 돼요. 근데 적군끼리는 이렇게 그런 정보가 교환이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잠수함이 항상 있는 문제는 뭐냐면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소리 안 내는 거. 그러니까 잠수함은 맹인이라고 보면 돼요. 맹인이라고 보면 돼요. 눈 감은 이 귀가 발달한 맹인이라고 보면 돼요. 물속에서. 물속에는 이 햇빛이 지상에서 30m만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그 앞에 안 보는 거예요. 암흑이에요, 암흑. 30m만 들어가면 아무리 청정해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0m에서 작전하는 거거든요. 항상 뭐 100m 이상에서 작전하니까 뭐 깜깜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소리 안 내는 물체.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해저로부터 수면까지 이어져 있는 와이어. 그러니까 V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맨 밑에다가 이런 해저 고기 잡는 뭐 개라든가 이런 거 통발 그런 것들은요 와이어가 한 3cm 되는 와이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동해에서 있어요. 그게 1000m, 1500m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그 해역이 제일 무서워요. 잠수함은 물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물이에요, 그물.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 그런 와이어예요.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배, 뭐 엔진 퉁퉁거리고 그런 거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고, 어떤 배고, 어떤 크기고, 속력이 뭐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마치 눈 감고 맹인이 이렇게 두면은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그랜저인지, 저게 뭐 조그만 뭐 경차인지 이런 거 알 수 있다시피 그 잠수함에서는 그런 그 청음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분석을 하는데 소리 안 내는 거 이거는 공포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해에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당했지만 특히 우리 작전회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작전회계가 얼마나 어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어망은 뭐 재래식 잠수함 아니라 핵 잠수함도 걸려요. 그건 돌이 없어요.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수함 모형입니다만은 여기 어망이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망이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잠수함 잡는 거죠. 왜? 어망은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어에 몇 번 걸려가지고. 주로 어디에 걸리나요? 앞쪽에, 여기 이제 뒤쪽에? 이 잠수함이 이렇게 이게 갑판이 매끈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그 돌출물이 있어요. 돌출물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로그라고 그래가지고 속력계라는 게 뭐냐면 잠수함 갑판에 이렇게 돌출돼 있어야 돼요. 그건. 그래 여기 이제 해수가 지나가는 그 속력을 따라서 우리 배가 속력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속력계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약해요. 그런 거 뭐 걸리면 툭툭 부러져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뒤에 타기도 있고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안 빠져나온다면 이게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이런 그 조그만 돌출물에 걸려서 뚝 부러져 나가면 뭐 그건 뭐 돈만 손해 보는 거지만은 근데 이게 빠져나가지도 않고 이런 그 이걸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부 구조물이 어디에 탁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사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심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은 툭 빠져나가기도 하고 뒤로 빼게 하면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심도를 한번 바꿔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수시로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잠수하면 소리 안 내고 물속에 있는 거 어망이나 와이어 그런 거 작은 사고는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사고는 안 일어나. 잠수함 한 명 치고 아마 그런 거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해역에 가끔 와서 미국 잠수함이 작전을 하는데 어떤 데는 뭐 잠망경 이렇게 휘어가지고 들어오고 그 왜냐면 잠망경 올리다가 어망에 걸려가지고 잠망경이 휙 풀려가지고 진해 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그런 것 종종 있죠. 예. 지금 이제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 운용 중에 이 소리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큰 위협적인 요인으로 좀 들어온다는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예,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잠수함 자체가 아주 이제 밀폐되어 있고 이게 수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혹시 그 중에서 승조원들이 좀 아파서 또 고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큰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해역에서 뭐 배 긴급한 일이 있다든가 뭐 화재가 아닌 한 뭐 환자가 생겼다든가 뭐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금방 이제 구조 요청을 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제가 한번 겪은 사항은 정말 땀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전단장은 이제 잠수함 부대장인데 내야에 잠수함이 12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잠수함을 이제 그 2년에 한 번씩 저 하와이 근처에서 국제 훈련하는 게 있어요. 림팩 훈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림팩 훈련을 참가를 위해서 내야에 있던 잠수함 한 척을 보냈는데 이게 약속을 어떻게 하고 갔는 거니? 진해에서 나가자마자 자망해서 하와이까지 자망항해로 간다 하는 그 이제 작전 지시를 받고 갔는데 이게 갑자기 태평양 중간에서 이제 긴급 타전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환자가 생긴 거예요. 예. 환자가 무슨 환자냐? 공교롭게도 맹장염 환자예요. 그 맹장염 환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니 비행기도 보낼 수 없고 헬리콥터도 보낼 수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때 미국 잠수함 부대하고는 고려가 좋았으니까 미국 잠수함 부대장한테 야 큰일 났단 말이야. 지금 림팩에서 참가하고 오는 배가 지금 잠수함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맹장염 환자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 근데 방법이 없어요. 미국 해군도. 하와이에서 헬리콥터를 날라오니 헬리콥터라는 게 뭐 무한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비행 시간이 있는 거고 거리가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뭐냐면 근처에 지나가는 미군 군함이 있는가 이거를 수색해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근처에 지나가는 상선이 있는가? 요새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배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다. 그래서 보니까 상선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 애는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그냥 아프다고 막 쓰러져가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군의관이 체크해 보니까 이게 열이 올라가서 이거 조금 있으면 이게 심각해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미국 해군에다가 야 도울 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도와주고 당신들이 아니면 우리 환자 죽겠다겠다. 그랬더니 배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배에다가 환자 빨리 이송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가니까 고속 정이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다 이송했어요. 이송해가지고 그 이제 섬으로 들어갔는데 섬에 그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내보내면서 미 해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니 거기서 하와이에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 섬으로. 그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환자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로 해가지고 하와이로 이송해가지고 이제 딱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 병원 의사가 30분만 늦었으면 죽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부대장 하면서 느낀 아주 그 땀나는 사건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살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 태워서 보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 그 동맹 관계가 아니었으면은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방법이 없었던 그런 사건을 제가 겪어서 지금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밀폐된 공간에서 승조원들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제한적일 텐데 또 그중에 환자 발송에 있어서의 또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 이제 잠수함 관련된 열정이 이후도 이제 지속되셔서 이제 글도 쓰시고 이제 번역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 평생이 이 잠수함과 인연을 갖게 되면서 난 정말 이런 함장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혹시 롤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미국 잠수함에 처음에 가가지고 그 인상이 그 제 잠수함 인생을 다 결정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그 첫 함장이었어요. 그 처음에 탄 그 미국 잠수함의 함장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중령이었었는데 헤럴드 번츠라는 그 함장이 있었는데 그 SS-573 그 당시에 미국 그 재래식 잠수함이죠. 미국은요, 1974년부터 전부 다 그 재래식 잠수함을 없애고 원자력 잠수함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80년대 초반까지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했어요. 예, 근데 그 재래식 잠수함이 이제 끝나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재래식 잠수함을 안 만들었는데 제가 가서 그 타고 공부한 그 잠수함은 그 SS-573이라고 3,000톤급 미국 재래식 잠수함인데 그 잠수함의 함장이 저한테 인상이 아주 컸어요. 왜냐면은 그 잠수함을 타고 이제 첫 일주일을 지냈는데 한국 해군하고 전쟁 연습을 했어요. 전쟁 워게임을 했어요. 바다에서 잡느냐 잡히느냐 죽이느냐 사느냐 그리고 전장인 거 똑같은 거죠. 어느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에 구축함 3척을 집어넣고 잠수함을 잡으라 그거예요. 잠수함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수상함을 공격하는 그런 진짜 그 전쟁 연습인데 그때 그 함장이 보여주는 것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함장이 승조원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잠수함 함장이 24시간 잠망경을 안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밥 먹고 잡담도 하고 뭐 식탁에 앉아서 그러는데 함장은 꼬박하게 앉아가지고 그 하는 그 전쟁 주의를 하는 걸 보고 이야 감탄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잠수함이 곧 함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롤모델을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60, 70년대 간섭선부터 최근의 SLBM-84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분단 이후 끝없이 바다를 통한 도발을 이어왔다. 그렇다면 북한의 해군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수상함은 북한이 남한보다 4배 이상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수상함의 대부분은 낡은 구식이거나 소형함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과는 전력상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잠수함을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단 북한은 한국 해군보다 3배가 넘는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척수로만 따졌을 땐 세계 최대 수준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잠수함으로는 로미오급과 위스키급을 들 수 있다.
위스키급은 1960년대부터 도입한 4척을 아직 운용 중이며 로미오급은 모두 22척으로 추정되는데 4척은 중국에서 직도입했고 나머지는 1976년부터 북한에서 직접 생산해왔다. 실제 북한의 핵심 잠수함 전력은 상어급과 연어급으로 대표되는 잠수정이다. 상어급은 길이 35m에 325톤으로 1980년대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 건조한 모델이다. 21인치 어뢰관 2문을 장착해 수상함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며 총 40여 척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함을 북침시킨 잠수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어급. 길이 29m에 130톤으로 상어급보다 더 작은 규모인 연어급은 2006년부터 10여 척이 건조되어 실전 배치됐다. 최근 북한이 개발해 실험을 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알 수 없고 한 번 발사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남병구 초대 잠수함 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함장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TLR 작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뇌 또 집중하셨던 내용들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잠수함 획득 방안을 둘러싸고 굉장한 논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첫 잠수함 획득 방안을 놓고 그 당시에 상당히 격론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습니까? 네, 아주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잠수함 그림만 그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획득 방안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잠수함 사업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율곡 사업팀이라고 해가지고 율곡 사업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획득 방안이라는 게 해군만 결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방부 일이에요. 근데 그때 잠수함 한 척당 가격이 1억 5천만 불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한 5억 돼요. 5억 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억 5천만 불인데 그 1억 5천만 불도 그 당시에는 국방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보니까 이게 배 한 척이 1억 5천만 불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작게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그것이 말씀드린 그 당시에 공개한 잠수정 사업이에요. 네. 그 잠수정을 만든 팀과 예산을 만드는 분들은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잠수정급으로 가자는 것이고,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팀은 잠수함 공부를 하고 세계 잠수함 수출국 두 선수를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한 척만 해도 외국에서 만들어서 신뢰성 있는 잠수함을 만든 다음에 기술을 배워서 생산하자, 이런 걸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몇 개월 싸움을 벌리죠. 뭐 싸움이라고 볼까, 격론을 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총장님이 그 대통령한테 이제 결심 받은 거예요. 자, 해군에서는 결론 내린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 가장 확실하고 가야 할 길입니다 하고 보고했더니 대통령님 말 한마디에 결정됐어요. 그게 뭐냐? 예. 결론 잘 내린 것 같아, 이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논쟁이 끝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예산의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력을 좋은 걸 가지려고는 해군과의 그 갈등 내지는 그 언쟁이었다 그럴까, 그런 단계죠. 예. 예. 네,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좀 주셨죠. 83년도에 그 돌고래 잠수정이 나오게 되면서 예산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그들 쭉 밀고 나가자라는 의견이 있었을 테고,
또 이 북한과 이 그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의 북한의 이 잠수함 보유 이 전력을 봤었을 때는 조금 앞을 내다보면서 조금 예산 좀 투자를 좀 했었어야 됐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네. 좋은 쪽으로 지금 결론이 지금 네. 났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획득 방안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좀 잘 된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이제 제가 그 결론이 다 끝난 게 이제 대통령께까지 보고한 게 6개월 걸렸는데 예. 5개월 만에 피해를 끝내고 한 달간 경로를 벌린 다음에 6개월 만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끝났으니까 이제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잠수함 자체에서만 알지 그다음부터는 잠수함 이제 획득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잠수함만 알지. 그건 이제 계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또 어떤 이상하게 제가 불란서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예. 불란서 무간부에 차솔돼 가지고 이제 가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불란서로 갔죠. 불란서로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불란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갔던 게 외국에서 한 척을 만들어 와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한국에서 한다. 근데 그 대상 국가가 어디냐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아니겠어요? 대상 국가가. 근데 그 당시에 갔던 그 모든 기후로서는 독일이었어요. 독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은 못하고 독일 잠수함이 좋은데 그 당시에 독일 잠수함 우리가 결국 이제 장보급 잠수함을 결국 이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만은 그 잠수함은 그 당시에 세계 11개국에 49척을 수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잠수함으로서는 가장 많이 수출된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수출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좋은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점은 뭐냐면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많이 알려져서 보안이 조금 노출된 그런 잠수함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잠수함을 택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안전한 잠수함을 택했어요. 근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우리가 독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프랑스 갈 때는 독일인지 프랑스인지 아직 모르고 단지 외국에서 한 척 진다. 이것만 알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내심적으로 내가 작업하다 왔으니까 이건 프랑스 아니면 독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왔으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그 준비 작업을 이제 내 나름대로 해간 가운데 거기에 이제 독일 무관도 와 있고 또 프랑스는 뭐 외무성을 곧바로 이제 접촉하니까 이제 직접적인 거 아니도 이제 그 말하자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독일 무관하고 친해졌죠. 예. 야, 너네 잠수함 참 좋다고 소문나는데 어떤 거냐. 그러니까 막 자료도 주고 막 독일로 오면은 내가 뭐 구경시켜 주는 건 물론이고 네가 원한다면 뭐 하루라도 와서 머물 수 있게 사무실도 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왜냐면 독일은 그때 정보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한국 해군이 지금 잠수함을 가지려고 한다. 그 프랑스에 와 있는 무관 요원이 자꾸 자기한테 잠수함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다 이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그 호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내한들한테 좋다.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좋다. 우리가 필요한 시면 너한테 자료 좀 요청하고 그럴게. 그러니까 아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한불과니까 나빴어요. 한국 불란서 사이가 나빴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북한 대표부라는 게 있었어요. 파리에. 근데 그 북한 대표부를요 승격시켰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일반 대표부를 총대표부라는 거로 이렇게 승격시켰어요. 그거 뭐냐면 유교 관계를 격상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한불각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가 한 본국으로 소환되고 한 달간 부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불각이 나빠진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거는 상당히 그 심각한 조치거든요. 예. 그렇게 있는 가운데 이제 한 달 만에 대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를 찾더라고요. 해군에서 잠수함
사업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의무성에 가니까 외무부 장관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한국에 잠수함 사업한다는데 야 우리랑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이러노라 하고 얘기를 조금 보니까 이 양반이 거기에 혹 되셔가지고 한분 관계를 좀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거 있으면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제서 얘기하느냐? 그런데 뭐 아직 나라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독일 아니면 불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프랑스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그다음 저를 아주 많이 찾으셨어요. 세세하게 물어보시고 막 도와줄 수 없는 게 뭐냐, 프랑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중단됩니다. 우리가 사업이. 그러니까 84년에 중단이 돼요. 이제 하나의 우리 잠수함 역사의 하나의 우여곡절인데요. 그렇게 국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군에서 소유되기도 않은 무기 체계를 가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획득 방안까지 해가지고 막 하는 가운데 1년 후에 그걸 그냥 턱하덕 이렇게 무기 연기시켜요. 그래서 제가 불란서에서 얼마나 미안하고 참 실망되고 검역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독일 누가 계속 물어보지. 야, 너네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보지. 대사님도 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지. 근데 갑자기 턱턱 이게 무기형이 되니 이게 참 얼마나 실망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있다 다시 재개되죠. 우리 잠수함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잠수함이 상당히 역사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갑자기 84년도에 또 중단이 되고 또 그 네. 소식을 또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듣고 계셨을 때는 굉장히 실망감이 또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잠수함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7년도에 재개가 됐는데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불란서 근무를 끝내고 85년도 말에 귀국했는데 그때 작년도에 프랑스에 있으면서 잠수함 사업이 무기 연기됐다고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나 이제 잠수함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해군 장교로서 뭐 미국에 나가서 대사관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배를 많이 못 탔어요. 내 진급 모델 경이 돼 있어요. 해상 경력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제 오기 전에 해군 본부에다가 나 한국에 돌아가면 배를 타야겠다. 그러니까 배를 태워달라. 무슨 배든지 좋다. 내가 이거 지금 해상 경력이 부족해가지고 육군이 되게 됐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1년 있는데 소식이 갑자기 또 잠수함 사업이 부활된 거예요. 다시 이제 해군 본부에서 잠수함 획득 사업을 하려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 사업이니까 그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죠. 계약 사업 하는 전문 팀이면 되니까. 근데 계약 사업은 하는데 잠수함 운용 측면에서 이제 잠수함에 오면 사람을 배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을 하다 보니까 또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한국에 올 때, 나 이제 잠수함목으로 이제 끊으리라. 이제 지금 가만히 이제 제동님과 이제 쭉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요. 이 잠수함과 안병구 제독의 이 정말 인연이 굉장히 깊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첫 이 인수함장 또 첫 이 잠수 함장을 또 역임하시면서 정말 뭐 이것만큼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을 듯한데요. 또 한 가지 영광의 배면에 갖고 있는 책임이 또 굉장히 또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그 자리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제가 동해에 있었어요. 동해에서 미사일 고속함 함장하고 있을 때인데 구축함 부함장 끝나고 이제 미사일 고속함 함장을 하고 있을 텐데 제안이 왔어요. 잠수함 사업이 재개돼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감독관 팀이 독일로 결정이 돼가지고 독일로 가게 되는데 운용요원이 필요한데 내가 와서
함장 내정자로서 근무하라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동해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이게 잠수함하고는 이제 인연을 끌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제안이 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했죠. 뭘 생각했느냐. 제가 초급장교 때부터 이 잠수함하고 그렇게 이상한 인연이 돼가지고 왔는데 또 제가 또 TLR도 그림을 그려서 근데 그 계약이 제가 그 그림대로 갖고 또 획득방한데 그대로 가가지고 전격적으로 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해 보니까 이거 여기서 그만둔다는 게 어떤 그 책임 회피 같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함장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결론을 내렸죠. 이것은 내 길인가 보다. 근데 이제 해군 장교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기 장교 생활의 행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수함 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내 위주로 생각해야 되니까 어떤 게 더 바람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 생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맡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수용을 했죠. 내가 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잠수함 함장 내정자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죠. 잠수함을 이상 없이 인수받아가지고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와서 또 전단장하고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서는 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잠수함과 이제 운명처럼 또 우리나라 최초의 또 잠수함 함장을 또 역임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제동님, 이제 승조원 선발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결국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수함장직을 이제 맡게 되셨거든요. 이제 이후에 또 잠수함을 인수하고 나서 이제 운영할 승조원들을 모집했다고 이제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이 승조원들의 선발 과정이 좀 꼼꼼하게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기준들 또 방법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잠수함 관계 일하면서 고심하고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죠. 승조원 선발한다는 게. 승조원을 어떻게 선발했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잠수함 3척을 계약했어요. 독일한테.
1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톤짜리에 해당되는 게 209급 잠수함인데 그것을 3척을 이제 독일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한 척을 독일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서 짓는데 승조원은 3척 다 뽑았어요. 다 뽑은 게 아니라 한 척은 32명이에요. 승조원이 32명인데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1번함 승조원 32명에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건조를 시작하는 2번함 승조원 12명, 일부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시작되는 3번함 승조원 10명. 그래가지고 총 54명을 뽑아야 돼요. 54명을 뽑아가지고 독일에 가서 2년 동안 교육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전제 조건이었어요. 제가 이제 통해에 있다가 잠수함 함장을 하겠노라 하고서 해군본부에 부임하니까 계약팀은 다 떠나는 거예요. 계약팀은 독일로 감독관 팀이라고 다 떠나요. 제가 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저한테 부여된 임무가 뭐냐? 독일로 와서 교육을 할 승조원들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때 중령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이제 해죠. 그것이 이제 88년 1월 달인데 1988년 1월 달 임무를 받고 해군모비에 와서 이제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54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뽑는 그 조건이 한국에서 1년 동안 사전 준비 교육을 시켜서 독일에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독일 교육 훈련을 받고 잠수함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임무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승조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그 연구를 또 해보니까 한 6개월 걸렸어요. 네.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왜냐면은 잠수함이 나올 시기 있지 않습니까? 93년도에 우리가 한국에 다시 왔는데 93년도에 왔을 때 다른 함정과의 이게 맞아야 돼요. 계급 편성, 계급 수위 또 이렇게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축함 함장이 대령이면은 잠수함 함정도 대령이다시피 이게 맞아야 돼요. 장교들이 그 경력상의 그 편세 편향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러려 보니까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예. 얘가 진급할 경우 안 할 경우 앞으로 진급할지는 모르지만 또 실패할 경우 그 54명분을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장교 19명 나머지는 이제 부사관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낼 때랑 또 입원하면 그보다 더 늦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같은 동급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 그걸 맞춰야 되려면은 현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거는 뭐 분석은 간단하지만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외국에서 지내면서 배를 받아야 하는 임무니까 창군인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50명을 데리고 가서 배를 받아온 역사가 없다고요. 우리 해군에. 그걸 이제 중령이 이제 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 뽑을 때 이제 대상자를 해보니까 1200명이야. 1200명을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600명으로 줄이고 6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고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54명을 뽑는데 사람을 뽑으려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자료가 필요하고 그런지 하여튼 6개월 걸리더라고. 준비반 6개월 걸려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을 것이냐. 그런 걸 볼 때 처음에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보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군대에서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 뽑을 때는 일단 서류 심사부터 하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 들어와서 어떻게 자랐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성적이 얼마나 있고 근무 평정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 하고서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잠수함도 다르니까 신체 검사를 시켜야 돼요. 신체 검사.
그러니까 수상한 같이 뭐 그냥 특별한 신체 검사 조건이 아닌 사람도 탈 수 있으면 뭔데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다 떨어져 그런 거예요. 예. 30%만 남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독일 잠수함 승조원의 그 기준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때 뭐 잠수함 시작하니까 잠수함 승조원이 어떤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독일 보고 야, 너네 잠수함 승조원 선발하는 그 규정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100명 뽑아가지고 50명은 출 수 있겠지 하고 해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 인력이라고 이 선발 대상으로 했던 인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3번 했어요, 3번. 그 인원 54명을 맞추는데 3번을 했다고요. 그 3번 하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추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해보고 또 떨어져. 그래서 나중엔, 이게 서류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나온 사람들이 우수 인력은 아니구나. 그래서, 신체 좋고, 모든 근무 성적이나 교육 성적 이런 것들이 한 중상쯤 되고, 몸 건강한 사람이 찬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사람 뽑는 게 아주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요. 이 그 잠수함에서 근무할 승조원들이 그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한 좀 그렇게 사안이 좀 있나요? 아니면 독일 기준을 적용시켜서 우리 네. 한국 승조원들을 뽑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건가요? 독일 기준, 지금은 이제 좀 낮아졌어요. 그 예. 기준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너무 높다 해가지고 내린 것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에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이 뭐냐면은 아주 특출한 거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은 잠수함에는 기압 변동이 많아요. 예. 기압 변동. 우리는 평상시에 잘 알지 모르지만 아마 비행기 타셨을 때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예. 그건 아주 미세한 기압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수함은 그보다 몇 배 되는 그 기압 변동이 일어나요. 그 기압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 몸속에 있는 이 기압하고 그 압력하고 밖에 있는 압력하고 이렇게 일치시켜 주지 않으면 사람이 못 견뎌요. 예. 이 고막이 그걸 조정해 주는데 고막이 이렇게 한쪽이 압력이 높으면 한쪽으로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걸 못 견뎌요, 사람이. 막 고통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압력 평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타다가 좀 이렇게 보면 콕 불어보면 좀 이렇게 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고막이 압력 변동을 이렇게 일치시켜줘서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않고 비행기 뜰 때는 압력이 감소되다가 내릴 때는 지상에는 압력이 높으니까 바깥에서 밀리니까 하다가 푹 가지고 불어 내키면 안에서 바깥으로 압력을 주니까 이게 이제 평행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잠수함에는 그런 게 수시로 일어나요. 근데 수시로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그게 격차가 세요. 그러면 그런 압력 평행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뭐 성적이 좋고 뭐 뛰어나도 근무를 못 해요. 예. 뭐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밀폐 공간이에요. 예. 사람이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이 땀 찔리고 땀만 흘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밀폐 공포증이라고 그러는데 예. 폐쇄공포증. 폐쇄공포증. 예.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잠수함 못 타요.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오면 그냥 땀을 짤짤 흘리고 말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진짜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신체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에 독일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외에도 신체 조건에 뭐 너무 높였어요. 뭐 혈압, 눈, 귀 청력, 이런 것이. 근데 우리가 배를 받아와가지고 며칠 지나가는데 그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신체 조건으로 이제 다듬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런 신체 검사를 하니까 인원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작업하려고 그래가지고 54명을 뽑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그것뿐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제 2년 동안 욕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사람의 그 품성, 품행, 뭐 어떤 그 인내력, 뭐 이런 것이 저한테는 관심이지. 그걸 어떻게 이제 밝히느냐. 이것이 이제 고민이었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만은 일단 계급 수위를 조정을 또 해야 됐었었고 신체 조건 중에서 이 기회 압력과 또 여러 가지 또 그렇죠. 폐쇄 공급증에 관련된 네.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더로서 함장으로서 봐야 되니까 또 얼마만큼 오랜 기간 또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 인간의 품성에 관련된 고민들 이런 게 좀 어우러져서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래도 잘 54명 그 선발해서 잘 마무리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지나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승조원들을 데리고 와서 독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여튼 뭐 무사고로 배를 받아가지고 한 거 아시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인원들을 잘 뽑은 덕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미국의 그 대잠 초계기를 받으러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해군에서 한 18명 정도 파견됐었는데 내가 데리고 갔던 인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미국에서 그 인원이 사고가 나가지고 한 3,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54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54명도 이렇게 이제 집단 수용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뭐 25가구에 다 분산시켜 놨으니까 동네에다가 이 집에 2명, 여기 2명, 뭐 한 집에 한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 숙소를 정해놓고 일반 민간인 집에서 지내는데 저녁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참 그 2년 동안을 잘 지내고 배를 잘 받고 돌아왔으니 그 인복이었죠. 네. 간단하게 뭐 인복으로 지금 뭐 공을 좀 돌리시긴 합니다만은 뭐 굉장한 또 리더십이 발휘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모든 해군의 희망과 함께 시작된 첫 잠수함 획득 사업. 그리 무기한 보리라는 위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다시의 건조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보고함을 우리 바다로 인수해오기까지 아직도 극복해야 될 높은 파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